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증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약간 늦게 하락하긴 했습니다만 결과론적으로 기준선과 모든 괴선들 200일 이동평균선을 포함한 모든 괴선들을 다 부시면서 하락을 했고요. 완연한 사실 하락 추세의 시작이다 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국내를 포함해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S&P도 마찬가지고요. 특히나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딱 여기 구름대 상단에서 저항을 받으면서 깨져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후행 스팬까지도 역전이 됐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사실 왜 이렇게 하락하냐에 대해서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많이 올라간 부분도 있겠지만 저는 사실 이제 신용 위기가 나타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번 얘기를 드리는 돈이 다 찼습니다. 예대율이 다 찼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이번에는 돈을 풀 수 없는 그런 환경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오늘 다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밸류에이션부터 살펴보면은 간단한 것부터 보면서 그냥 먼저 넘어가도록 하죠. 일단 코스피 일드갭 살펴보면은 밸류에이션은 주가가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높은 편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페드 모델로 봐도 여전히 높은 편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긴 시계열로 봐도 코스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 살펴보더라도 코스닥도 여전히 그래도 비싼 영역에 속한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랑 이제 S&P 같이 된 거를 보더라도 여전히 비싼 영역이다. 특히 이제 페드 모델로 봤을 때 조금 더 비싼 영역인 게 계속해서 보여지고요. S&P 트레일링 퍼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고 PBR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닷컴버블 거의 그 정도의 버금가는 그 정도 수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EPS도 저번에 이제 보여드렸지만 사실 EPS는 계속 지금 전망치는 좀 빠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트레일링이어서 그렇지 전망치는 계속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지금 미국 쪽의 PS는 실질금리부터 이제 먼저 보면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랑 이제 미국 쪽이고요. 미국 쪽 기대 인플레이션은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실질금리도 크게는 변동은 없었습니다. 크게 움직임은 없었고 국내 쪽은 좀 BI가 올라갔고 대신 좀 실질금리가 살짝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것부터 다 먼저 살펴보죠. 그 다음에 상대 강도 살펴보면은 코스닥 계속 약세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나 나스닥이 그래도 국내보단 좀 낫고 코스피 200 대비해서 음식료 강세였다가 약세로 전환이 됐고 강세인 것만 보면은 이제 의약품 쪽, 그 다음에 이제 운수 장비 쪽, 전기가스 쪽, 건설 운수, 창고, 통신, 금융, 증권, 보험, 부동산 인프라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보험 쪽이 계속해서 계속 좀 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추세적으로 보는 거는 그냥 참고 삼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참고 삼아 보여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유통에다가 건설 등등등 통신, 금융, 이제 증권이 좀 좋은 모습 나타내고 있고 보험도 그렇고요. 이제 등등 보시면 될 것 같고 매크로 쪽 이제 증시가 이제 무너지는데 기여를 했던 부분은 아무래도 이제 ISM 제조업 지수가 좀 낮게 나왔고요. ISM 제조업 안에서도 물가 지표는 또 좀 높게 나오면서 증시를 좀 하락하는 요소로 작용을 했었고요. 버핏 지수라고 불리는 이제 S&P를 원래 이제 미국 쪽 GDP로 나누는데 사실 이제 미국 쪽 제품들이 다 글로벌하게 사용되다 보니까 글로벌 GDP로 보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해서 이제 따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냥 미국 GDP로도 보고 글로벌 GDP로도 보는데 아무래도 글로벌 GDP가 더 맞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보면은 살펴보면은 둘 다 이제 최고점을 윌시 5천이나 넘어갔다가 결국은 다시 이제 하향한 그런 모습. 결국 GDP 대비해서 주가라는 게 과잉으로 갈 수는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GDP가 결국 영업이익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이게 결국 누가 써야 되는 거잖아요. 이제 결국 증시와 이제 영업이익과의 거리가 지금 너무 멀다. 결국 좁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간단한 것들 먼저 이제 보면 이제 새롭게 보는 게 이제 이게 사실 제가 예전부터 보던 건데 이제 아무래도 이건 좀 채권 쪽 지표라 제가
방송 때는 뭐 그렇게 설명을 잘 하진 않았었는데, 뭐 일단 뭐 요거는 제외하고, 뭐 이제 요거는 이제 회사채 AA 마이너스 이제 금리에서 국고채 금리를 뺀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크레딧 스프레드가 작년 뭐 레고랜드 터진 게 11월 정도니까 이제 그때부터 좀 높았었다가 내려왔다가 살짝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내려왔다가 이제 재차 반등을 하고 있는 좀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이게 원인이 뭐 예전에도 얘기를 드렸었지만 사실 원래 여기서 벌어졌어야 되는데 한국은행에서 사실 총선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습니다. 이제 1분기랑 2분기 때 돈을 많이 풀었고 그게 이제 대출 시장으로 이제 시중은행을 통해서 나오면서 사실 지금까지 부동산 가격을 이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래서 돈의 가치가 이제 이 IRS에서 마이너스 국고채 금리를 뺀 건데 이제 IRS라는 게 이제 설명을 드리면은 IRS가 이제 그냥 인터레스트 레이트 수합해서 이제 그냥 이자율 수합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누군가는 이제 뭐 A라는 사람과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누군가는 여기한테 고정금리를 주고 이제 누군가는 여기한테 이제 변동금리를 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CD 금리가 될 거고요. 은행 이제 3개월짜리 변동금리 이제 짧은 금리죠. 이제 이게 이제 고정금리고 근데 이제 이 IRS 금리가 이 고정금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몇 고정금리를 주면 너가 CD 금리를 줄래라는 금리인데 그냥 뭐 복잡한 얘기 다 제외하고 결국 그냥 IRS 빼기 국고가 이제 0에 가까울수록 조달 비용, 내가 이제 금융시장에서 조달하는 그런 기관 투자들의 조달 비용이 싼 거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낮을수록 이 조달 비용이 비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조달 비용이 아무래도 레고랜드 정도 때부터 비쌌었다가 계속 싸져왔던 겁니다. 싸져왔다가 이제 요 8월 정도 구간부터 해서 지금 조달 비용이 확 비싸지고 있죠. 그러니까 시중에 돈이 사라지는 게 이제 체감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Q, 2Q 때, 1분기, 2분기 때 한국은행이 돈을 많이 풀었던 게 다 소진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CRS를 이제 IRS, 이제 CRS는 이제 환까지 이제 바꾸는 그건데, 이제 요 금리 차이가 이제 달러 조달 비용 차이거든요. 달러 조달도 뭐 지금 낮은 수준이었다가 다시 좀 높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중에 돈이 점점 말라가고 있다라는 거는 이 IRS 빼기 국고로 사실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일단 뭐 연준 대차대조표 먼저 보고 그 다음 뭐 수급 쪽 살펴보죠. 이제 지급준비금 일단 전주 대비해서 움직임 보시면 420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TGA 94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 RRP가 한 835억 달러 증가됐는데 이건 아무래도 분기 말에 영향이 큽니다. 이게 이번에 분기 말이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분기 말에 뭐 설명을 뭐 오래 하긴 그러니까 이게 분기 말에 사실 기본적으로 그냥 MF 수요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MF에서 사실 자금을 많이 빼서 어딘가에 넣어 놓는데 지준이 그래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냥 분기 말에는 그냥 항상 지준이 빠지고 이제 RRP가 좀 늘어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그 부분의 영향이 제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연준 순동성이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67억 달러 정도 좀 감소가 됐었습니다. 증시에는 안 좋은 요소로 작용했던 거죠. 이제 SCFI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 추세지만 BDI가 조금 다시 좀 올라가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순유동성과 S&P가 원래 동행하는데 지금 좀 약간 괴리가 나 있고 결국은 주가도 이 순유동성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신용위기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는 뭐 많이 드리고 있죠. 이제 그게 항상 뭐 같은 얘기입니다만 예대율이 100%일 때 위기가 터집니다. 2000년, 2008년 이제 닷컴 버블과 금융위기 때 둘 다 예대율이 100%였던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은 예대율이 70밖에 안 돼 보이는데 왜 위기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매번 말씀드린 이 SLR 이제 EQ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SLR 기준으로 이 5%에 거의 다 근접을 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돈을 풀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딱 5% 근처에 딱 맞출 수는 없으니까요. 여기까지 왔으면 지금 대다수의 은행들이 지금 대출을 해줄 수 없는 그런 예대율이 이제 100%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도 보시면은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 예대율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지금 6월 말 기준으로 90%입니다. 뭐 더 늘어나기 힘든 7월, 8월 이미 증가됐던 거를 감안하면 지금 대출은 증가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까지는 근데 이러면 이제 사실 돈이 안 풀리면서 위기가 터지는 건데 이때까지는 그냥 이제 과거를 보면은 2000년도나 2008년도나 이 M1이 이제 그냥 본원되는 본원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냥 위기가 오면 돈을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M1 증가율이 뭐 팍팍 늘잖아요. 뭐 전년 대비 18%도 늘고 금융위기 때도 뭐 한 16% 늘고 뭐 코로나 때 보시면 더 많이 풀었죠. 코로나 때 뭐 31% 이렇게 팍팍 돈을 풀어서 위기가 다 해결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도 뭐 최근 전까지만 해도 뭐 배드 이스 굿 하면서 경제지표 안 좋아지는 거 오히려 좋아. 금리 인하돼서 주가 더 올라갈 거야. 이제 이런 사실 말도 안 되는 현상이 났던 건데, 근데 전에처럼 돈만 풀 수 있으면 뭐 그게 말도 안 되는 현상이 아니라 뭐 맞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지금은 돈을 풀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돈을 왜 못 풀냐면 아까 그 SLR이 다 찼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5% 넘어야 되는데 이 GSIB라고 이제 글로벌 중요 은행들은 이게 5%가 넘어야 되는데 지금 못 넘죠. 이게 그러니까 거의 다 찼죠. 그러니까 이제 맨날 얘기를 하는 이 자산을 매입할 때 자산 부채에서 이 연준이 양적 완화를 하는 게 돈을 푸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게 국채를 이렇게 늘리면 부채가 뭐가 들어야 되겠죠. 이게 원래 지준이 이렇게 증가를 하게 되는데 지준이 결국 은행 현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SLR이 결국 자본 나누기 자산인데 이게 현금이잖아요. 결국 현금이 늘면 자산이 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늘다 보니까 자본이 안 늘어도 5%가 그러니까 자본이 줄지 않아도 5% 근처가 와버린 거고 그래서 은행들이 예금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때부터 해서 지주는 늘고 있지 못하고요. 근데 그만큼 뭔가를 자산을 늘리려면 뭔가 늘려야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RRP가 증가했던 겁니다. 그럼 RRP는 뭐냐라고 했을 때 RRP는 단기금융 시장에서 돈을 차입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도 SLR이 다 차 있죠? 그럼 사람들이 위기가 오면 돈을 풀어야지 라고 얘기를 하지만 위기가 오면 그럼 어떻게 될까? 돈을 풀면은 또 RRP가 늘 수밖에 없겠죠? 지주님이 다 차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기금융 시장에 돈이 다 빨려 들어가면은 단기금리가 올라가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원하는 기준금리 인하가 가능할까요? 이제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내린들 금리는 다시 튀면 사실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을 풀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는 게 가장 이번 사실 금융시장에서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이제 일본화도 이제 그게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제 8월 말 것까지가 이제 8월 데이터까지가 업데이트가 됐는데 보시면 일본도 이 레포가 8월에도 더 증가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 저 지난 하락도 뭐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뭐 사실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엔캐리 트레이드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영향은 있었을 수 있겠으나 일단 뭐 일본 쪽에서 계속 노이즈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일본도 똑같이 레포가 생긴다는 거는 일본이 지금 계속 자산 매입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 줄이는 계획이 이미 나와 있지만 여전히 QE를 계속 하고 있죠. 자산을 계속 사고 있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수는 이미 다 찼다는 겁니다. 이 RRP가 증가되고 있다는 사실이. 그럼 RRP가 늘겠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본 기준금리는 인상 압력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N 자금이 이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제. 근데 이제 사람들이 금융시장이 안 좋아지면 안 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지만 금융시장이 안 좋아진들 QE를 계속하면은 단기금리는 이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이제 여기 정부 부채랑 이제 BOJ 자산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GDP 대비해서 자산 대비 GDP는 뭐 122%고 정부 부채 대비해서는 뭐 거의 200%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SLR도 이제 뭐 꺼도 되겠죠. 이제 SLR도 꺼버리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 지표들 살펴보면은 쭉쭉 뭐 봤던 거나 뭐 필요 없는 건 뭐 넘어가고요. 네. 뭐 상품 선물이나 이제 구리 같은 경우도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뭐 구리는 좀 올라갔다 좀 내려왔고 상품 선물도 좀 WTI도 좀 약하다 보니까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요. 뭐 실업률 자체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고 뭐 그래서 결국 신용 경색은 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금리를 내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돈을 풀어야 되는데 돈을 못 풀고 이미 얘들 SLR 때문에 다 차서 대출도 더 이상 못 해주는 상황에서 뭐 사실 뭔가를 막을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지금 계속 감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스닥 대비해서 이제 S&P는 여전히 비싼 레벨이고요. 나스닥이. 그 다음에 상대강 S&P 대비해서 상대강도 나스닥이 이제 점점 약해지면서 이제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하방 추세를 나타낼 확률이 높아지겠죠. 이때도 내려가고 결국은 무너졌습니다. 이게 다시 올라가면 이제 그때 또 다시 나스닥이 또 강세를 보일 텐데 아직 좀 한참 멀어 보이죠. 이제 나머지 이제 뭐 통화량 대비나 이런 것도 여전히 고평가 상황이고요. 미국 주택지수 대비해서 S&P도 고평가 상황입니다. 정부 부채 이제 너무나 많은 상황이고요. GDP 대비해서 역사적으로 너무나 많은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뭐 계속 문제가 되는 건 사실 이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SOFR 빼기 EFFR 금리가 계속 플러스 구간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게 제일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사실 국채 금리고,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국채 담보 이제 뭐 하루짜리라고 생각해줘. 하루 이제 일일물 금리, 우리 얘가 이제 은행 신용 금리. 글씨가 이상하니까 그냥 말로 이제 은행 신용이라고 쳤을 때 은행 신용이 국고 신용보다 당연히 낮죠. 그러니까 금리가 여기도 높아야 되니까 원래 이렇게 마이너스 구간이 돼야 됩니다. 이제 근데 이제 지금 SBB 사태 때 잠깐 올라갔었다가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 미국 국채 시장은 이제 PD라는 사람들이 이제 프라임 딜러라는 사람들이 이제 국채를 받아갑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채 발행이 1000억 달러였다고 생각해보죠. 뭐 외국인이 뭐 500억 달러 사고 이제 뭐 국내 사람들이 이제 미국 사람인 거죠. 이제 국내 사람들이 뭐 600억 달러를 샀다. 뭐 이러면 이제 여기서 1000 하면서 100 누가 못 받고 뭐 이런 식일 텐데 뭐 예를 들어서 300억 달러를 받았다고 생각해보죠. 그럼 200억 달러는 누가 사가 되겠죠. 부족하니까. 이거를 PD가 강제로 떠안게 됩니다. 이게.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PD가 인수하고 있는 이 금액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게 2022년부터 자료를 사실 정확하게 뽑아 봐야 되는데 이게 좀 약간 뽑아오기 좀 복잡해가지고 못 보고 왔는데 22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그러니까 전체 총 발행량에서 이제 국채 총 발행량에서 그러니까 PD 보유량 이제 국채 총량 이게 0.3% 정도여서 지금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0.7까지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PD들의 돈이 없어지겠죠, 점점. 그래서 이제 이게 PD들의 돈이 없으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이게 지금 역전되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사람들이 지금 뭐 나쁘게 표현하면 뭐 옆집 아저씨, 옆집 아줌마, 정말 뭐 어떻게 보면 개나 소나 지금 다 금리 인하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정말 지금 그 QT를 하고 있죠. QT 하고 있을 때 국채를 그럼 파는 사람은 누굴까라고 했을 때 정부와 헤지펀드들이고 뭐 투자의 대가라고 불리는 이제 워렌 버핏이나 주요 대규모 그런 펀드들에서는 지금 대부분 본드나 노트를 사는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의 장기채를 사고 있는 게 아니라 다 T비를 사고 있습니다. 1년짜리.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이제 그분들은 금리 인하 다 뭐 모든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나 대부분의 이제 뭐 기사나 개인들이 다 막 국채 사야 돼, 뭐 TLT를 사야 돼 이러고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개인들보다 뭐 사실 정보력이 부족해서 지금 TB를 사고 계실까요? 사실 이게 사실 깊게 생각해 보면은 지금 사실 상당히 이 국채 시장이 지금 불안정하다는 거를 이제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게 국채 발행량이나 PD 인수 수량이나 보시면은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안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마 이제 그쪽에서도 다 그거를 알고 오히려 QT 때 이제 그러니까 QT 때 결국 누군가가 파는 거거든요. 이제 그때 사실 지금 헤지 펀드를 다 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때 댓글에도 달아주시면 실제로 이제 EQ 때 증시 때도 많이 매도를 했잖아요. 제가 뭐 굳이 방송 때 얘기를 안 하긴 했었지만 여러 이제 펀드들에서 사실 EQ 때 많이 비웠습니다. 근데 그게 또 티가 나는 게 이렇게 거래량이 좀 급등했던 구간들이 있어요. 이 구간들에서 사실 많이 매도를 했었습니다. 이게 보면 이 50일하고 20일 이동평균선을 넘어 있을 때들이 있잖아요. 아, 이때 우리가 아는 그런 펀드들이 다 매도를 했던 시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 매도를 했고 지금 잔여가 많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 증시는 거래량 없는 상승을 한 후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국채 같은 경우에 사실 지금 이게 30일 것까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게 제일 최근 거라서 8월 9월 3일 날 발행이 되는 것까지 가면 뭐 발행이 좀 꽤나 찼을 것 같긴 합니다. 3Q 것도. 그래서 전체적인 국채도 여전히 발행량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24년 계획되어 있는 것만 해도 거의 1.8조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달러 기준으로 했을 때 점점 수급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게 이미 PD 보유량 증가에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국은 RRP도 뭐 4,300억밖에 많이 남지 않았고 계속해서 순유동성은 이제 감소가 되고 있는 상황. 이게 순유동성이거든요. 순유동성 감소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결국은 이제 이 끝은 언제냐, 이제 이 비관의 끝은 언제냐라고 생각했을 때 중요한 거는 돈을 다시 풀 수 있을 때 이것도 끝이 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여기까지 와야 돼요. 이게 결국 자산이 20까지 와야 되거든요. 미니멈. 근데 이제 이때까지는 괜찮았던 게 이게 다 RRP가 감소했던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부터는 RRP가 없기 때문에 지준이 감소를 해야 돼요. 이제 그때가 이제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제 이때가 이제 고통의 시작일 거고 이제 이만큼 빠질 때가 사실 금융시장은 아주 제가 봤을 때 크게 무너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 쪽은 계속 뭐 사실 돈이 감소되고 있죠. M1 증가율 감소되고 있고 이제 통화 승수도 지금 계속 높아지고 있고 정말 위기의 상황에 다다랐다라고 보여집니다. 모든 지표들이 사실 다 위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쪽 살펴보죠. 수급 쪽 뭐 꺼지고 있는데 좀 걸리네요, 시간이. 수급 쪽 뭐 살짝 떠진 김에 보면은 수급 쪽 보시면은 이제 S&P 투기적 순 포지션 크게는 변동이 없고요. 나스닥은 뭐 증가했지만 이게 뭐 19파기 1000계약이니까 뭐 10,000계약 정도밖에 증가가 되진 않았습니다. 단위수가 다릅니다. 이게 S&P는 여기가 지금 우측 차트 보시면 100단이고요. 여기는 10단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S&P가 비중이 훨씬 더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유명한 건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요즘엔 뭐 나스닥이 더 막 화끈해서 유명하지만 사실 거래량 자체는 S&P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이게 계약수 자체가. 그 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대 수익률 뭐 여전히 저는 뭐 낮은 수준이라고 봅니다. 특히 금리까지 감안하면 뭐 비싼 수준이라고 보고요. 여전히. 그 다음 이제 코스피 수급 보면은 이제 외국인 거의 중립수 정도 수준까지 내려놨고요. 6월 선물 만기 이후로 선물은 이제 다시 쇼동도로 포지션을 이제 줄여놨습니다. 한 4천억 정도 줄여놨고 장기 수급은 여전히 뭐 개인 좋지 그러니까 개인만 결국은 중기적으로는 좀 들고 있어서 좋지 않은 포지션이고요. 신용잔고 대비해서 총
살펴보면은 뭐 여기도 여전히 뭐 높은 수준이라고 보여주고요. 뭐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개인만 이렇게 매수하고 있는 것 자체가 뭐 코스닥은 수급은 뭐 거의 최악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좋지 않습니다. 신용잔고도 뭐 그렇게 좋지 않고요. 신용잔고는 뭐 전주 대비해서는 뭐 거의 증가는 없었습니다. 한 17.8조 정도 뭐 크게 증가되지는 않는 소폭 증가된 그런 모습을 나타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 점수들 보면은 이제 여기가 롱이고 여기가 숏인데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숏에 더 가까워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 달러는 숏이고 금은 롱이고 여전히 WTI 3전은 숏이고 애플은 아직까지는 롱이고 마이크로나 엔비디아는 이제 숏 추세에 더 가깝고요. 근데 이제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점수로 환산을 이제 정확하게 이제 해보면은 국고 같은 경우에 이제 롱 추세가 조금 감소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고 10년은 중립으로 다시 내려와 버렸고,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롱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달러원 같은 경우에 이제 중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 선물 같은 경우에는 롱 추세가 이제 감소가 되고 있고요. WTI 같은 경우에는 숏 추세고, 삼성전자 이제 숏 추세로 돌아섰고요. 애플은 롱 추세가 감소된 그런 모습이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숏 추세가 살짝 더 증가가 됐고요.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중립적인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볼린저나 다른 지표로 봤을 때 이제 국고 3년물이나 뭐 국고채 같은 경우에는 뭐 결국은 저는 더 좀 금리가 좀 상방 압력이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RSI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린저로 봤을 때, 왜냐면 여기 뭐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모여 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약간 뭐 좀 컴퓨터가 좀 딜레이가 있긴 하네요. 이제 국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도 뭐 특별하게 다르지 않고 이제 국고 3년이랑 뭐 비슷한 모양새고요. 미국채 10년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고 모여 있고 여긴 아직 안 모였네요. 그래서 뭐 슬슬 바닥에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싶기는 합니다. 사실 이거는 거의 바닥에 와 있다라고는 보여주고요. 금 같은 경우에도 뭐 약간 걸리는데 이제 켜지는데, 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넘어가 있고 여기도 뭐 아직 넘어오진 않았지만 뭐 여기도 벌어져 있고 약간 좀 뜨는데 걸리네요. 이게 시간이 이제 이것도 벌어져 있고 해서 슬슬 고점이 온 게 아닌가, 금은 뭐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WTI 간단하게만 보죠. 이게 좀 질질 끌리니까. WTI도 보면 이게 벌어져 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한번 이제 옆에 모여 있는 것도 모여 있네요. 모여 있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 이제 바닥을 거의 본 게 아닌가 싶은 정도 수준으로 다시 하락을 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RSI도 사실 뭐 거의 하방에 다 온 게 아닐까 싶긴 한데, 오히려 이것도 다이버전스니까 뭐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갈 확률이 더 높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계속 좀 시간이 걸리네요. 잠시만요. 아마도 제가 봤을 때 이게 연동되어 있는 시기 아직 좀 걸려 있는 것 같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직 좀 덜 닿여서 200일 기준이 뭐 단기적으로 좀 더 빠질 것 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뭐 차트 때 얘기를 하겠지만 OBB도 이제 다시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요. 거래량도 보시면은 결국 하락할 때 다시 늘어나고 상승할 때 줄어드는 가장 이제 하락기의 전형적인 패턴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엔비디아 봐야 되는데 너무 느리게 되긴 하네요. 이제 그 다음에 나머지 특별하게는 뭐 없는 것 같고, 보시면은 거래량이 똑같이 여기 또 빠질 때 올라가죠. 상당히 좋지 않은 모양이다 라고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 거래량 보더라도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잠시만요. 네. 뭐 다 내려가는 거는 결국 내려가는 추세인 거는 뭐 분명한 것 같고 OBB도 뭐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계속 여기도 뭐 똑같이 거래량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뭐 어제 낙폭이 컸죠. 이제 거래량과 함께 뭐 움직임을 살펴보면은 뭐 엔비디아도 뭐 사실 그냥 모양새를 봤을 때 뭐 하락하는 거 추세는 뭐 딱히 뭐 이견이 없는 상황이고요. 뭐 볼린저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그 다음에 뭐 기준선 이탈 정도도 뭐 아직 더 충분히 빠질 수 있는 모양새에서 OBB도 이제 마이너스 전환이 됐고 거래량도 급격하게 증가되는 딱 안 좋은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렇다고 해서 조금 이제 넘어가면은 뭐 RSI가 바닥을 찍은 것도 아니고 조심을 할 필요가 충분히 있는 이제 그런 영역이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아마 이게 제가 식이 아마 좀 원래 이렇게 갑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고요. 그게 조금 걸리는데 이제 괜찮아진 것 같죠? 이제 보면은 나스닥하고 S&P, 코스피 200, 코스닥 150 추세 살펴보면은 일단 뭐 분봉상으로는 다 쇼추세고요. 뭐 일봉상으로는 뭐 좀 약간 뭐 혼조 느낌입니다. 여전히 이제 장기로는 롱 추세에 더 가깝고요. 미국 쪽은 국내 쪽은 뭐 대다수가 일단 쇼추세에 더 가까운 모습이 돼버렸습니다. 초장기를 제외하고 나서는요. 그래서 일단 일봉 추세로 살펴보면은 일봉 추세로는 여전히 나스닥은 중립입니다. 일단 120, 132 기준선 방향 자체가 꺾이진 않았고요. 아직.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롱 추세가 좀 감소된 그 정도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 이제 쇼 추세로 돌아섰고요.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이제 쇼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120분봉 나스닥 현물로 봤을 때는 모여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50일로는 됐지만 200이 아직 조금 덜 된 그런 모습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하락은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라고 이제 현물로는 보여지고 선물은 지금 장중에 좀 빠졌기 때문에 좀 벌어져 있고 모여있고 벌어져 있기 때문에 아마 단기 반등은 곧 있을 것 같다. 이제 그렇게까지는 또 볼 수 있겠죠. 이제 선물로 봤을 때는 선물이 지금 빠지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뭐 최대한 90, 그러니까 0.9%까지 좀 빠졌었죠. 네, S&P 같은 경우는 일단 아직 200은 좀 닿지는 않는 그런 모습이긴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뭐 일봉으로 살펴보면은 이제 나스닥 오늘 뭐 전반적으로 좀 약간 늦네요. 이게 살펴보면은 뭐 나머지 이격도에는 큰 이상이 없고 더 빠질 수 있는 지금 모양새고요. OBB도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 요 거래량이 확 줄었던 거는 이제 노동절이를 쉬어서 줄은 거죠. 그거 제외하면 거래량은 사실 지금 급등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당연히 좋지 않은 상황이죠. 하락할 때 거래량이 올라간다는 것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P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어서 보면은 나머지는 뭐 다 특별하게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인데 좀 뜨는 게 걸리네요. 좀 이견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 이격도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좀 더 내려가야 될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죠. 이격도 같은 경우에도 그 다음에 뭐 ATR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여전히 내려갈 룸이 훨씬 더 많아 보인다 라고 보실 수 있고요. 하일드도 뭐 여전히 거의 천정권에 있는 상황이고 OBB도 마이너스 구간이 돼버렸고요. 거래량도 여기도 똑같이 증가되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락할 때 증가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게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120분봉. 뭐 120분봉도
벌어지고 모이고니까 뭐 거의 단기 바닥은 왔다라고 보여주고요. 바로 이제 그냥 현물 아니 그 코스피 200 선물 일봉으로 보면은 뭐 이격도 아직까지는 뭐 더 빠질 수 있는 모양새긴 하고요. 이격도만 봤을 때는 OBB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거래량 터지고 있고 하락할 때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인 거는 뭐 너무 명확합니다. 코스닥 150도 뭐 마찬가지인 상황이고요. 특별히 다를 게 없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트로 살펴보면은 뭐 코스피부터 보면은 뭐 코스피는 너무나 이제 명확하게 결국 한 파동으로 끝이 났고 하락이 다시 반등을 했고 다시 이제 한 파동이 시작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 A, B, C로 이렇게 빠졌다가 다시 이제 B, C로 이렇게 빠지는 파동이 될지 이게 1, 2, 3, 4, 5가 됐다가 2가 돼서 또 이렇게 빠질지 뭐가 될지는 모릅니다. 이건 뭐 지나봐야 알아요 사실. 중요한 거는 1, 2, 3이든 A, B, C든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만큼은 하락할 거라는 거죠. 이만큼 빠졌으니까 여기서 이제 똑같은 거리에서 미니멈이 이거고 일반적으로 1.618배 정도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 요 길이에 1.618인 거죠. 이제 그래서 뭐 상당히 조심하셔야 될 구간이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기술적으로 봐도 여기 130일 전환선 200일 이동평균선에서 분명히 계속 지지부진하면서 좀 약간 지지가 됐었단 말이죠. 근데 지지가 어제 깨지고 나서 와장창 무너진 겁니다. 이제 이게 기준선까지 깨면서.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사실 후행스팬 깨지면서 그냥 계속 사실 저는 뭐 단기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 사실 넘어서지 못하면서 계속 무너질 거라고 봅니다. 이때처럼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코스닥 150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죠. 여기 뭐 지지선조차도 없었었고 그냥 기준선까지도 한 방에, 그러니까 전환선 쪽에서 좀 약간 뭉쳐 있다가 한 방에 이제 기준선까지 좀 깨버린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결국 여기서 좀 천정권에서 여기 전환선 부근에서 좀 약간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지만 결국 한 방에 무너지면서 MACD나 거래량이 좀 폭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 명확하죠. 구름대를 결국 넘지 못하고 결국 와장창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래량까지 이제 떨어질 때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다우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고점을 갱신하고 결국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선물로 봐도 이제 조금 더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그래서 뭐 반등을 해도 아주 미약하게 잠깐이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좀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대 계속해서 거래량 터지는 거 상당히 불편해 보이고요. 근데 아마 이제 단기로는 초단기로는 조금 반등할 거라고 보여지는 게 일단 여기 볼린저 120 근처에 닿여 있거든요. 그래서 반등할 때는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라고 보여지긴 합니다. 근데 뭐 아주 단기 반등 정도에 그칠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뭐 S&P를 보나 이제 나스닥을 보나 반등을 해도 보면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이게 이제 한 마디일 거고요. 이게 이제 한 마디가 이제 될 텐데 아마도 요게 이제 작은 1일 거고 2고 3이고 4고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빠지지 않을까 싶긴 해요. 이게 그냥 저의 추정은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 근데 이건 뭐 초단기니까 아닐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뭐 S&P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죠. S&P 같은 경우에 여기가 되면서 요게 이제 큰 한마디여서 요거를 이제 되돌리는 정도의 한번 파동, 잠깐 파동이 났다가 결국은 다시 여기도 똑같이 빠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여기 구름대 상단을 결국 넘지 못하면서 결국은 같이 무너지고 있는 횡스팬까지 역전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V코스피 변동성은 다시 결국 반등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결국은 전 다시 여기 구름대를 뚫을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 이제 빅스도 결국은 전환선 다시 재돌파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필라델피아 반도지수 뭐 아주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지준선까지 이제 다시 깨트리는 그런 큰 하락을 보였고요. 여기도 결국 구름대 하단이 여기는 이제 좀 저항을 보이면서 무너지게 됐습니다. 니케이 같은 경우에도 여기 결국 구름대 안에서 200 이동평균선을 깨지면서 무너지는 모습, 거래량까지 터지는 모습 나타났고요. 유로스톡스도 구름대를 잠깐 넘었으나 결국 다시 재차 하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지만 일단 기준선 딱 정도에서 좀 지지가 되는 모습이었고요. 뭐 상해 종합은 그냥 계속해서 뭐 하락폭이 크진 않지만 꾸준하게 지금 계속 빠지고 있는 모양새긴 합니다. 달러 인덱스는 이제 또 좀 다시 단기 반등을 좀 하고 있는 모양새고요. 달러 원도 다시 장기 반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위안화가 사실 계속 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한데 이게 과연 저는 계속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약간 물음표기는 합니다. 위안화는 계속 좀 결국은 저는 약세로 갈 거라고 보고요. WTI도 계속 쭉쭉 빠지고 있긴 합니다만 뭐 저는 뭐 다시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일단 추세적으로는 뭐 지금 뭐 하방인 거는 뭐 너무나 명확하고요. 금 같은 경우는 추세는 뭐 여전히 롱 추세지만 조심하실 레벨은 저는 돼 보인다. 거래량도 이렇게 터지면서 그렇게 보여지고요. 국고치 10년도 결국은 이제 상방으로 다시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환선 기준선 교차되면서 다시 이제 호전됐고 위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요. 미국식 10년도 아직까지 전환선 미치긴 하지만 여전히 좀 다시 반등 가능성을 좀 열어둬야 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삼성전자는 여기 전저점을 다시 갱신을 해버리면서 끝이 났고 근데 다만 조금 회복을 하면서 됐거든요. 이게 뭐 많이는 아니고 그래서 뭐 한 번 반등한 정도는 저는 좀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솔직히 잠깐 반등했다가 빠질 확률이 더 큰데 뭐 굳이 사실 떨어지는 칼날을 잡을 필요는 전혀 없는 상황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애플 같은 경우도 결국 여기서 긴 꼬리가 나오면서 고점을 형성했고 다시 구름대 안으로 들어온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급락을 했고 결국 거의 10%가량 빠졌죠. 오늘 같은 경우에도 뭐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결국 여기 구름대를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면서 재차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리라 보여집니다. 뭐 테슬라는 여기서 모여있죠. 결국은 모여있다가 여기 지지를 깨지면 낭창할 것 같은데 이제 깨냐 마냐의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돌고 돌아서 결국 지금 빠지고 있는 거는 뭐 엔캐리 때문만도 아니고요. 뭐 사실 뭐 아래 공포 하는데 이제 리세션인 거죠. 이제 리세션이 결국 오게 됐던 거는 뭐 매번 얘기를 드립니다만 역사적으로 결국 돈이 없어지면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용위기라는 게 터진 이유가 2000년 닷컴버블 때도 그렇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렇고 그냥 돈이 없어지면 그러니까 돈을 사람들이 다 이제 흥청망청 써서 다 쓰고 나면 그 다음엔 결국 붕괴밖에 없는 거거든요. 버블 후에는 이제 거품이 꺼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 이제 그런 버블 형성의 최상단에 있었던 거고 그게 이제 무너지는 상황에 다가오고 있다기보단 이미 진행 중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계속 하시는 게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